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권투자론 3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주차에서는 교과목 개요를 소개했고, 2주차에서는 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에서 증권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증권이란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때는 재산적 가치를 갖는 유가증권을 줄여서 증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분류로는 화폐증권, 상품증권, 자본증권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 증권투자론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바로 자본증권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본증권의 안에도 또 몇 가지 분류될 내용이 있는데, 첫째, 주식, 또 채권, 이런 것을 전통적 증권이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추가로 수익증권, 파생증권 같은 최근에 등장한 증권도 있습니다. 증권은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 학기에 주로 배우는 것은 주식이죠. 주식. 채권은 금융기관론 쪽에서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파생증권은 자본시장론 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이 갖는 특성 중에 양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이 투자 대상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증권이 자금 조달 수단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증권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구입하게 되면은 이제 법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요. 주주가 되면은 이제 경영 의결권과 배당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경제적 효과로는 경제적으로 얻게 되는 수익은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채권을 구입하게 되면은 역시 이제 법적으로 채권자가 되게 되는데,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면은 이자 지급 그리고 원금 상환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수익은 이자 수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은 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내부 조달 방법과 외부 조달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부 조달 방법은 회사가 벌어놓은 이익을 모아놨다가 쓰는 거고, 외부 조달 방법은 기업 외부에서 조달하는 건데,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있다. 직접 금융은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 금융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빌리는 것을 간접 금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시장은 기업에게는 자금 조달의 장소지만 투자자에게는 자산 운용의 장소고, 정부에게는 각종 정책을 실현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소득 분배를 하는 그런 기능도 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가 지난 학습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5가지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증권시장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하면서 증권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두 번째는 증권시장을 이제 기능적 관점에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누는데, 두 번째에서는 발행시장에서 증권이 발행이 돼서 처음 투자자에게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통시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그 증권이 투자자와 투자자 사이에 매매되는 그런 과정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유통시장의 대표적인 게 이제 증권거래소인데 그런 증권거래소 외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증권거래소 외의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장외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외시장의 기능을 또 이해하고 장외시장이 체계적으로 발전돼서 제2의 증권거래소처럼 운영되는 나스닥, 코스닥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가 되려면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상장의 의미와 그 효과를 이해하는 것을 이번 강의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습 목차도 그 순서에 맞춰서 발행시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유통시장, 그 다음에 장외시장 이렇게 본 후 상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권시장의 구분인데요. 증권시장을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증권시장은 제일 큰 개념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사람과 여유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시장을 제일 큰 개념으로 보면은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금융시장. 그래서 금융시장이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안에 그 주로 만기가 1년 내에 짧은 돈 그런 경우는 대개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돈을 빌리고 예금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은 단기 그 자금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머니마켓이라고 합니다. 머니마켓. 화폐 시장 또는 자금 시장이라고 해요. 자금 시장. 그래서 금융시장은 첫 번째 자금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장이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증권시장인데요. 증권시장은 자금을 운용하는 데서 좀 장기간, 예를 들어 1년 이상, 그래서 뭐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그 1년, 편의상 1년 이상으로 그 구분을 하는데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조달하고 상환하는 그런 시장을 증권시장이라고 합니다. 증권시장. 그게 이제 두 번째 금융시장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외국 화폐를 사고 파는 외환시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그 달러를 산다거나 뭐 판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좀 규모가 작은 거고 그 금융기관 간의 그 외환을 사고 파는 시장 그게 규모가 큰데 은행 간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외환 시장이 금융시장의 세 번째 구성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금융지표 이러면은 자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금리가 있고요. 증권 시장에서 얘기하는 주가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얘기하는 환율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금융 시장을 구성하는 그 세부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증권 시장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권 시장을 구분을 할 때도 어떻게 구분하냐 하는 것이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기준을 거래 대상으로 보면은 주식시장을 거래하는 주식시장, 채권을 거래하는 채권시장, 파생상품 또는 파생증권을 거래하는 파생상품 시장 이렇게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발행시장은 처음 기업이 증권을 발행을 해서 1차적으로 그 투자자에게 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통시장은 그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내가 샀다고 해서 그거를 죽을 때까지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시장에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일단 발행돼서 1차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그 증권이 2차 투자자, 3차 투자자에게 거래되는 시장, 그것을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또 거래 시간에 따라서 낮에 거래되는 주간시장이 있고 밤에 거래되는 야간시장도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증권시장의 기능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그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행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나누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직접 발행, 그리고 또 하나가 간접 발행입니다. 간접 발행. 그러면은 증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누구냐? 그것은 이제 기업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기업이고 국가도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인 것 이상으로 돈을 쓰게 되면은 부족한 돈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나 특수법인들도 필요한 경우에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단체 등의 자금이 필요해서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여기 빠졌네요. 발행할 때 이들을 증권 발행 주체라고 합니다. 발행 주체. 그럴 때 자기들이 직접 증권을 발행을 하면은 직접 발행이 되는 거고, 금융기관과 같은 대행기관이 발행 업무를 대신하게 되면은 간접 발행이 됩니다. 간접 발행. 그래서 증권 발행 주체가 증권을 발행해서 매각하고 투자자를 직접 모집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자신이 직접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접 발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자기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 발행 업무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그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워낙 많아서 직접 발행을 그 전문가가 아닌 기업, 국가, 뭐 지자체들이 직접 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 발행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 증권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해주는 그런 기관을 우리가 이제 발행기관이라고 합니다. 발행기관. 그러니까 아까 발행을 하는 주체가 있고 발행을 대신해주는 발행기관이 있는 거예요. 발행 과정을 맡아서 해주는 발행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행기관은 이제 증권회사나 은행,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금융기관들은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축적되어 있고 또 시장에 대한 그 예측 능력까지 갖고서 그 발행 주체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접 발행이라고 하고 또는 발행 주체가 발행 기관에게 위탁해서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위탁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발행 주체가 발행 기관을 통해서 그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간접 발행을 하는데
간접 발행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총액 인수. 총액 인수는 발행 주체가 조달하려고 하는 그 금액을 모두 일단 발행 기관이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발행 기관이 자기 책임하에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유리하게 주식을 증권을 발행을 하는 매각을 하는 거죠. 잔액 인수는 그 발행 증권을 먼저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안 팔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 팔리는 부분은 그 금융기관이 발행기관이 이제 매입하는 방식이죠. 세 번째는 모집 주선인데 모집 주선은 그 투자자를 모집해서 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안 팔리면은 난 모르겠다 하고 그냥 끝내는 그래서 수수료만 받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발행 주체가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라고 해봐요. 그럴 때 위탁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발행 기관은 이제 뭐 신한증권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삼성이 그 100억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100억이 필요한 돈을 신한증권이 일단 삼성한테 100억을 주고 그 주식을 모두 신한증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총액 인수예요. 그리고 100억을 나중에 증권시장에다가 120억에 팔든 또는 잘 안 팔려가지고 80억에 팔든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신한증권이 맡아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그것이 총액 인수예요. 잔액 인수는 100억을 발행을 하는데 신한증권이 먼저 투자자들에게 팔아요. 투자자들한테 팔아서 60억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 40억이 삼성전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40억을 삼성전자에게 신한증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억 원어치는 신한증권이 사는 거죠. 그래 놓고 그 40억 원어치 증권을 갖고 있는 것을 나중에 증권 시장에 따라서 사거나 팔거나 팔아서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는 거는 이제 신한증권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잔액 인수입니다. 모집 주선은 그 100억의 그 증권을 발행을 하는데 신한증권이 전국에 있는 신한증권 그 영업소를 통해서 다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예요. 근데 다 팔아봤더니 60억을 팔았어요. 그럼 40억을 못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40억의 증권을 삼성전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팔다 보니까 60억은 팔았는데 40억은 못 팔았다. 이거는 너희가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모집 주선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겠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총액 인수가 가장 좋죠. 왜냐하면은 내가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100억의 돈이 필요해서 100억의 증권을 발행했는데 바로 100억이 마련이 돼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60억밖에 안 팔렸다. 40억은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러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또는 발행 주체의 입장에서는 총액 인수가 가장 좋습니다. 잔액 인수, 모집 주선 이런 것은 기업이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를 발행 위험이라고 그래요. 발행 위험. 그러니까 발행 위험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잔액 인수, 모집 주선
방법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업의 그 입장에서 총액 인수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증권을 발행하였는데 투자자에게 매각되지 않으면은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발행 위험이라고 합니다. 발행 위험. 그런데 그 발행 주체가 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 기관이 이걸 먼저 사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거를 인수라고 합니다. 다시 가보시면은 아까 여기서 총액 인수, 잔액 인수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를 먼저 발행 기관이 발행 주체의 증권을 사들이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어로 이제 underwriting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한 회사가 사들이지는 않아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공동 인수를 하죠. 그런데 아무튼 그 금융기관이 그걸 인수를 하는데 그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100억을 인수를 했는데 투자자에게 60억밖에 못 팔았다. 그러면은 그 40억을 금융기관이 이제 떠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요? 그 총액 인수 때. 총액 인수 때. 그러면은 총액 인수에서 떠안고 있는데 40억을 못 팔아가지고 갖고 있는데 금융시장이 안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갖고 있다가 물론 장기간 갖고 있다가 금융시장이 좋아질 때 팔면 되겠지만 금융기관들은 바로바로 돈이 필요하니까 어떤 때는 손실을 감수하고더라도 나머지 40억을 팔아야 돼요. 30억에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억의 손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수위험이라고 그래요. 인수위험. 그러니까 발행 주체는 발행 위험을 떠안고 있지만 금융기관 총액 인수에서 그 총액 인수뿐만 아니라 잔액 인수도 그렇죠. 잔액 인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억 원씩 팔고 40억 원이 안 팔려가지고 그 40억 원을 인수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팔면은 거기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발행 기관이 총액 인수, 잔액 인수의 경우에는 인수 위험을 떠안게 되는 거죠. 자, 그것까지가 이제 그 발행 위험과 인수 위험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그 차별 없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신청 비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배분해주고 이런 것은 공모라고 그래요. 공모.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공모 발행, 공모라고 하고요. 특정한 연구자나 거래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그 투자를 하게끔 하는 거. 그걸 사모라고 합니다. 사모 발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간접 발행의 경우에는 그 공모 발행이 그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할 때는 금융기관, 신한증권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고를 보고 우리가 누구나 그 자금을 내서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사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해요. 공모주. 그래서 공모주로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 등 뭐 이런 투자 경험 뭐 이런 소개를 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공모주입니다. 사모는 사적으로 모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래서 사적으로 모집한다고 해서 사모고요. 그 공개 모집은 이제 공적으로 모집한다고 해서 이제 공모가 됩니다. 사모는
특정한 대상에게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그 다른 그 공모에 비해서 좀 더 그 신속하게 움직이고 사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모펀드는. 그래서 이런 공모 펀드하고 사모펀드라는 말이 곧잘 등장을 하는데, 공모 펀드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어떤 펀드를 판매할 때 그것도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펀드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수익증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익증권을 발행을 할 때 일반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공모펀드. 특정한 사람한테만 그 투자 기회를 주는 것은 사모펀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펀드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사모펀드는 이해관계자가 적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만, 우리가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가족만 가지고 자기네들 가족들끼리만 무슨 펀드를 만든다고 해서 그 펀드 운영을 좀 비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모 펀드는 대체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아주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사모펀드는 원금을 보장해주고 엄청난 수익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이제 당사자들 이해관계에 맞춰서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또 손실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또 편법으로 자기네들끼리 손실이 나는 것은 막아주겠다 하면서 안정적인 보장 장치를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사모펀드는 불법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죠. 공모펀드는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규제가 많고요. 사모펀드는 보통 규제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했듯이 불법 편법적인 거를 운영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죠. 그리고 공모펀드는 대체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쪽 주식에서 팔고 저쪽 주식을 옮겨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둔해요, 움직임이. 그런데 사모펀드는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여갈 수가 있어요. 이제 발행 시장에 대한 얘기는 다 마쳤어요. 이제 유통 시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시장이라는 것은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매되는 시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1차적으로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내가 그 주식을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증권을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되면서 시세가 높아져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서 그거를 내가 집을 장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증권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거죠. 또는 발행할 때 주식을 못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앞으로도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또 추가적으로 사고 싶다. 이러면은 이런 금융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이제 유통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시장은 이렇게 이미 발행된 증권을 전제로 형성되는 시장이어서 2차적 시장이라고 하고요. 또 유통시장은 이제 증권 거래소처럼 구체적인 물리적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 시장이라고 하고 또 물리적 시장이라고도 하죠. 물리적 시장.
그에 비해서 이제 발행시장은 처음으로 투자자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발행시장은 1차적 시장이라고 하고 1차적 시장 그리고 어떤 장소가 있어서 발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추상적 시장이라고 하죠. 추상적 시장. 요거는 이제 발행시장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이제 유통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통시장이 그러면은 어떤 기능을 갖느냐. 증권의 환금성을 보장한다 이거예요. 유동성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증권을 사면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팔 수 없을지 모른다. 이러면은 증권을 쉽게 사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유통시장이 있다는 것은 증권을 발행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유통시장의 기능이 바로 증권의 환금성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서 언제든지 이 시장에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유통시장은 이 주식을 사고 팔 때 경쟁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삼성전자 주식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증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거를 공부하겠지만 내가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원이다, 6만 원이다 이러면은 5만 원, 5만 5천 원에 사겠다. 저 사람은 5만 6천 원에 사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쟁적 시장에서는 그 가치가 공정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좀 왜냐면은 파는 사람도 이 가격이면 팔아야겠다 해서 또 서로 경쟁적으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 구도가 시장에서 공정한 가치를 형성을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유통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증권 가격은 앞으로 새로 발행할 증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하는데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6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주식을 삼성전자가 갑자기 10만 원에 발행한다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팔리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3만 원에 발행하지도 않죠. 왜냐면은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현재의 공정한 가치,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공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증권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좋은 기업은 높은 주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낮은 주가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좋은 기업에게 더 많은 돈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통시장은 기능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현실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증권거래소를 얘기합니다. 증권거래소. 그래서 유통시장은 증권거래소에서 주로 사고 팔죠. 그런데 그냥 개인이 따로 증권거래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인이 사고 팔 수도 있고요. 개인 간에. 또 개인이 증권회사와의 사이에서,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장외시장이라고 합니다. 장외시장. 그러니까 여기서 장이라는 것은 바로 시장, 증권거래소, 유통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시장 중 증권거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되는 시장, 장외 시장. 증권거래소는 그 구체적인 일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의도에 증권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이 갖춰져 있고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거래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해서 서로 만나서 사고 팔고 서로 간에 직접 연락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증권 회사의 매매를 의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신한증권을 거래한다고 하면은 신한증권에다가 그 주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한증권이 그거를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매매를 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다가 팔자 주문을 내는 거고요. 그렇게 팔자 주문을 내면 증권회사 이 사람은 매수 주문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 주문을 내는 거예요. 사자 주문. 자기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다가. 그러면 이 증권회사가 자기네들끼리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증권거래소에 가가지고 여기에 주문을 내서 증권거래소가 이들의 거래를 체결을 해주는 거죠. 거래를 체결해주는 거죠. 이게 증권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매도자, 매입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매입자와 매도자가 그냥 증권거래소 가서 하면 안 되냐? 왜냐면 증권회사에다가 주문을 하면은 다 수수료만 내지 않냐? 그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증권거래소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증권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회원제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회원사, 증권사라고 해서 모두 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증권회사는 그 회원사가 아닌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증권회사를 내가 거래한다고 하면은 그 증권회사는 나한테 주문을 받아서 회원사인 증권회사에다가 다시 또 위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증권거래소 거래를 하는 거죠.